저희가 2주차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동호와 정대의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막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친구를 잃은 그 동호가 친구에 대한 죄책감이죠. 친구를 버려두었다 라는 죄책감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뭔가 희생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상무관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가 동호를 찾는다, 그 정대를 찾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핑계를 대면서 거기에 계속 남아 있어요. 엄마하고 형이 막 찾아와서 너 여기 뭐 하는 거야? 어린 놈이 빨리 집으로 돌아와. 그래서 저녁까지 돌아간다고 매번 거짓말하면서 이제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 이외에도 책에 보시면 그 은수, 진수 이런 사람들이 시체를 닦으면서 막 구토를 하고 그 내장을 집어넣고 막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보기 힘들게 묘사가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 어려운 일들을 누가 하고 있나라고 쳐다보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온 진수라고 하는 형이 하고 있죠. 근데 그 형도 심지어 외모가 여성스럽게 묘사가 돼 있어요. 쌍꺼풀이 길고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요. 속눈썹이 길고 그다음에 거기 은수하고 나오는 누나들 같은 경우에는 20살, 고3 이렇게 되는 여성들인데 그 여성들이 막 그 여름에 땀을 흘려가면서 또 시취하고 막 싸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시체를 닦는, 온몸 피를 적시면서 닦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 언니들이 이제 누나들이 동호를 막 챙겨요. 그래서 카스테라도 갖다 주고 김밥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설득하죠. 지속적으로 오늘 저녁에 계엄군이 온다고 하니까 나와 너는 오늘 저녁까지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호가 안타까워서 계속 이야기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내용은요, 검은 숲에 대한 이야기예요. 검은 숲이 아니라 검은 숲입니다. 검은 숲은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를 의미하죠. 그래서 시체들에서 나오는 그 역할, 그 시취, 이걸 검은 숨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장은 이 정대의 시선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동호죠. 1장에서 나왔던 동호. 그래서 1장에서 왜 너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동호를 묘사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내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 시선을 따라가 보면 그게 우리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호를 바라보는 우리가 동호를 묘사한 거일 수도 있고, 작가가 동호를 묘사한 거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이 있죠. 바로 죽은 정대의 혼이 동호를 바라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낯설지만 읽다 보면 뭔가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입에 붙게 되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정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너를 문득 떠올린 건 그 낯설고 생생한 밤이 끝나갈 무렵 먹색 하늘에 마침내 파르스름한 새벽빛이 배어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어. 그렇지. 내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동호고 나는 정대죠. 차가운 몽둥이 같은 게 갑자기 내 옆구리를 내려치기 전까지. 사실 차가운 몽둥이는 뭐예요? 총알이죠. 총알에 옆구리를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차가운 몽둥이는 총알입니다. 차가운 몽둥이 같은 게 그 총알이 들어오는 게 마치 몽둥이로 맞는 것 같은 충격이었다. 이런 표현이죠. 실제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사수였어요. 그래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총들을 많이 다뤄봤죠. 그 중에서 제가 다뤘던 총 중에 하나가 K3 이런 총도 있긴 한데 K2가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많이 쓰는 총이고 M16도 다뤄보고 K5 같은 총도 다뤄봤습니다. K5 같은 총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나이퍼들이 사용하는 총이기도 해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대공이라고 하는
MG50이라는 총이에요. 이 MG50이라는 총이 이제 변형된 게 K5라고 볼 수 있는데 이 MG50이라는 총은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잡을 때 쓰는 총이죠. 총알 한 발에 2,000원이에요. 2,000원? 네, 2,000원. 총알 한 발에. 총알 한 발이 한 요만해요. 네, 한 발이. 제일 큰 총인데 이걸로 비행기를 잡는 거죠. 비행기도 2,000원짜리 왜 이렇게 싸요? 2,000원으로 사람을 근데 그렇죠. 근데 그 2,000원짜리 총알이 너무 크다. 우리가 그 2,000원짜리 총알을 엄청 많이 쐈어요. 근데 그 2,000원짜리 총알이 왜 중요하냐면 비행기가 20억에서 40억대예요. 한 대가. 2,000원 가지고 2,000원 갖고 걔를 그러니까 만약에 지상에 있는 사수가 아주 뛰어나서 그 총을 쏴서 비행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훈장을 받아요. 혼자 받네. 네. 진짜 돈 벌어는 거지. 근데 그게 얼만큼인가? 비행기가 하늘 높이 날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리고 총알이 날아갈 때는 총알이 날아가는 시간과 발사되는 시간과 비행기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이쪽으로 같이 쏴야 생각을 해서 네. 미리 쏴야 되는 거예요. 예측해서 쏴야 되는 거죠. 그냥 쏘면 안 되고 그렇지 그렇지. 그 목표물을 예측해서 어디로 갈지를 예측해서 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해서. 예, 확률이 아주 적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0점이라는 걸 맞춰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정확하게 맞추려면 내가 쏜 총알이 정확하게 어디로 날아가는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5m 정도 되는 거리에다가 타이어를 놓고 거기에서 이 조준점을 맞추고 난 다음에 쏘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조준점이 틀어져 있으면 25m는 눈에 보이니까 조준점이 틀어져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이 조준점을 조정하는 그걸 0점 맞추기라고 하죠. 25m 지점에서 0점 맞추기를 하는데 그 총알이 아까 2,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총알이 빵 하고 쏘시면 총알의 대부분은 화약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화약에 이 공이가 때리면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 부분, 총알이 몸에 들어가는 부분은 탄두라고 하는 부분이죠. 탄두라고 하는 게 2,500원짜리 총알에 요만해요. 요만하고 뾰족한, 이 정도 돼요. 새끼손가락 반쯤 되는 그런 크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M16 여기서 사용하는 K1 카빈 소총이라든가 M16 소총을 얘기하잖아요, 이 책에서. 근데 이 카빈 소총의 탄두는 그거보다 더 작아요. 네. 아주 콩알만 해요. 그 탄두가. 총알의 탄두가. 그러니까 총을 쏘면 그 탄두가 날아와서 박히는 거예요, 몸에.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 총알인데 그게 몸에 와서 박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날아오느냐?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와요. 왜냐하면 총신에 이렇게 도는 그게 있어요. 이게 똑바로 날아오면 이게 휘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날아오지 않고 돌면서 날아오면 회전하면서 날아오면 직선으로 나가요. 정확하게 나가요. 그래서 이게 돌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면서 나가는데 그게 몸에 들어와서 박히면 막 돌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쓰던 그 MG50으로 이 타이어를 세워놓고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타이어 안에 내부가 완전히 뒤로 갈수록 더 커져가지고 이걸 이제 교관이 저한테 설명해 주면서 이거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장이 완전. 사람이 맞으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몸이 산산조각 그렇게 조그만한 것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참. 몸으로 들어왔을 때의 기분은 그게 그냥 크기로 여겨지는 고통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한강 씨는 총알을 맞아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 문학적으로 또 가장 그 아이가 느낄 정도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아이가 느꼈을 고통의 표현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지. 차가운 몽둥이 같은 게 갑자기 내 옆구리를 내려치는 듯한 통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마치 내 몸에 그냥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몽둥이가 안으로 충격을 전달하는 정도의 거대한 직선의 그런 고통이 내 몸에 가해졌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문학적인 공감대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공감대에 동의할 수 없다, 혹은 공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좋은 문학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 씨가 네. 네. 그렇지. 한강 씨. 근데 한강 씨는 어떤 식으로든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이 정대가 느꼈을 고통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알이 몸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은 통증이다. 근데 그 몽둥이가 나무처럼 그런 게 아니라 차가워. 네, 철처럼 차가운 그런 몽둥이질을 내 옆구리에 대고 한 것 같다, 누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 고통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되죠. 차가운 겨울 같은 때 뭐에 부딪히게 되면,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히게 되면 몸을, 그때 느껴지는 고통 같은 것,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겠지만 어쨌든 그걸 우리의 관점으로 내려서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총에 맞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총에 맞아본 적이 더 없으니까. 심하게 아플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몽둥이가 최대한 접근시킨 거예요. 아, 우리가 아는 고통으로. 아. 우리가 모르는 고통을 상상하게 우리가 하고 싶지 아는 않죠. 고통으로. 그냥 총을 맞았다, 총알을 맞아서 끔찍한 고통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고통의 그 아주 직관적인 형태로 표현해보고 싶은 거죠. 정대가 맞은 게 뭐였는지를. 차가운 몽둥이 같은 게 갑자기 내 옆구리를 내려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표현은 작가의 역량을 보여주기도 하고, 작가가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그 고통을 공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연구했다는 걸 의미해요. 네. 뭐였으면 좋았을까? 몽둥이로 맞는 거? 회초리로 맞는 거? 뭐 크게 차가 부딪히는 거? 뭐 여러 가지를 상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학가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몽둥이라는 단어죠. 근데 몽둥이라는 단어가 느끼는 게 막대기로 때리다하고 다르죠. 몽둥이로 맞다라는 표현은 막대기하고 좀 달라요. 네. 몽둥이 네. 엄청난 크고. 몸이 휘청일 정도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몽둥이는 마치 뭐하고 느낌이 비슷하냐면 매질하다. 몽둥이 찜질. 그러니까 상대방을 굴복시킬 때, 네, 아주 그냥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인정 사정 없이.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형. 너 몽둥이질을 할 거야. 이렇게 할 때는 상대방이 너보다 더 우위에 있다. 위에. 권력으로나 뭐 위력으로나 모두 다 내가 너를 압도하는 사람이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몽둥이질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몽둥이예요. 단어를 선택할 때, 문학가가 단어를 선택할 때 그런 아주 치열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그 충격을, 몽둥이를 표현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정대에게 가한 압력은 마치 위력과 같으니까. 그렇죠? 억압, 위력 이런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쓰러져요? 내가 헝겊인형처럼 고꾸라졌다. 네? 헝겊인형처럼 세워놓으면 떡떡.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바로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냥 총알에 맞아서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여기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우리가 전달이 돼. 그런데 그렇게 전달하면 문학적인. 그렇죠. 아름답지가 않죠. 네, 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동시에 전달되지도 않아요. 몽둥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헝겊 인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상반된 이 어떤 감정이 이 공감이나 우리의 상상 이런 것들이 그냥 총알에 맞춰서 쓰러졌다 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그 안에 정말 많은 감정들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바로 문학가의 역량이에요. 네. 이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함축적 표현. 네. 좋은 문학가들은 이런 부분에서 달라요. 차가운 몽둥이 같은 게 갑자기 내 옆구리를 내려치기 전까지, 내가 헝겊 인형처럼 고꾸라지기 전까지, 아스팔트가 산산이 부서질 것 같던 발소리들이 들린다.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죠.
흩어지는 거죠. 총알을 쏘니까 군중이 막 모여 있어요. 광장 안에, 전남도청 앞에. 그런데 그 시신 2개를 리어카에 싣고 사람들을 항의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총알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해요. 정대는 맨 앞에 있었어, 자기와 함께.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튀어야지. 갑자기 이제 도망쳐야죠. 처음엔 공포다 얘기해요. 사람이 아무도 쓰러지지 않아서. 그런데 2번째로부터는 진짜 총알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도망치는데 그게 어떤 소리로 들리냐? 아스팔트가 산산이 붙어질 것 같던 발소리가 들린다. 발소리를 들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들은 거예요? 저기 정말 내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대가 들은 거죠. 정대. 고막을 찢는 총소리들 속에서 내가 팔을 뻗어 올릴 때까지 도와달라고. 그렇죠? 팔을 뻗어 올릴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느꼈어. 옆구리에서 솟구친 피가 따뜻하게 어깨로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넘쳐서 목덜미까지 피가 쏟아지는 걸 느끼는 거죠. 던지는 거죠.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죠. 정대는 쓰러졌고 옆구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고 사람들은 갑자기 정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정대는 그래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팔을 뻗었어요. 그런데 이미 피는 내 몸에서 콸콸 솟아서 쓰러져 있는 정대의 목덜미까지 미치게 된 거죠. 그때까지 내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누구? 동호. 그래서 그 손은 누구를 위한 손이었어? 누구에게 뻗는 손이었어? 동호에게. 동호에게 뻗는 손이죠. 바로 이 장면이 동호가 죄책감을 느끼는 장면이에요. 손안 잡아. 그렇죠.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구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친구니까. 더 이상 나는 학년에서 제일 작은 정대가 아니었어. 그때 세상에서 누나를 제일 좋아하고 무서워하는 박정대가 아니었어. 이상하고 격렬한 힘이 생겨나 있었는데 그건 나에게 다가온 죽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멈추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생겨난 거였어. 누가 나를 죽였을까? 누가 누나를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생각할수록 그 낯선 힘은 단단해졌어. 정대 이 내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아무것도 모르게 자기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그 죽음이 결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꺼져 버리는 촛불 같은 게 아니라는 걸 묘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누나를 좋아하고 무서워하는 정대가 아니라 어떤 힘이 생겨난 존재 같은 걸로 변하게 돼요. 이걸 이제 이 책에서는 혼 이렇게 표현하죠. 한강 씨가 주로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혼이라는 표현이에요. 혼은 서양어로 고스트가 아니죠. 유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할 때 그 혼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혼이. 네, 정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어떻게 하면 단단해지는가? 격렬한 힘이 생겨나는가?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죽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계속 내 죽음을 정당화했기 때문이죠. 누가 나를 죽였고, 누가 누나를 죽였고, 왜 죽였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신의 혼을 자신의 몸에서부터 떠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붙잡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까요, 이건? 여러분은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대가 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네? 저항하는 혼. 또 뭐가 있어요? 정대는 뭐가 됐어요? 시민 정신, 자유. 관람자? 저는 산 거.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저도 이걸 쓰면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누군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 억울한 죽음이 한 맺힌 죽음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 뭐랄까요 그 사정 있는 귀신을 뭐라고 하죠? 한 맺힌 귀신. 뭐 이런 거. 원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원은 뭐예요? 원망 원혼 그렇죠. 분노죠. 분노 원망. 네, 분노.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원혼이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죽였을까? 누가 누나를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잘못도 없는데. 이게 일종의 한처럼 남는 거죠. 그게 자신의 시체를 떠나지 못하고 귀신도 자신의 그러네. 몸 주위를 떠도는 뭘로 만들어? 스스로를 원혼으로 만들어. 그 안에는 그 광장 안에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원혼들 많겠네. 원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 한강 작가가 그 혼이란 말을 많이 써요. 네, 많이 있어요. 근데 책에도 다른 많이 책에서 보면은 네. 그 한강 작가 그 태어나기 전에 위에 언니가 죽고 또 네,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시를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보면은 한강 작가 시는 자기만의 기호 그런 것 같아서 우리 독자가 그걸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되게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너무 힘들 필요는 없어요. 네, 힘들이는 건 저 같은 사람만 하면 되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몇 번 네, 읽고 여러분은 그냥 네. 즐겁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그 네. 시를 보면은 거기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가족이 죽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것 같아요. 그 근데 시절이 뭐 한강 씨, 힘에서 그게. 네, 근데 그것도 한강 그렇고, 씨가 생각하는 죽음은 시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한강 씨가 생각하는 죽음은 여기선 다른데 그렇죠. 시에서 이거는 보면 그거하고 여기서는 다른 아니, 얘기죠. 여기 다른 얘기. 네,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 같은 거는 이별이죠, 그냥. 네, 그 네. 다른 시에서. 근데 이건 이별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아니고. 이 죽음은 죽임을 그렇죠 원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 주검의 주변을 도는 거죠. 그걸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시체들이 아니라 던져 놓으면 되는 시체들 같은 게 아니라. 원혼이 쌓인. 네,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거 추도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추도식을 할 때 사람들이 뭘 불렀어요? 애국가와 아리랑. 그리고 관을 덮을 때 뭘 썼어요? 태극기. 그런 게 뭘 달래기 위한 거야? 그렇죠.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한 거야. 너는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민족을 위해서 죽는. 그렇죠. 그렇게 희생이라는 게 그걸 명예로 삼게 되면 그 적어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정말 위로가 될까? 그렇게라도 해줘야지. 동호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 동호가 계속 했던 말이 뭐였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애국가를 왜 부르는 거야? 죽이고. 네. 나라는 뭐야? 나라가 나를 죽인 거야? 나라가 누구를 죽인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과연 무엇 때문에 그 명예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원혼의 원은 뭐 때문에 무엇로 풀어질 수 있는가? 애국가나 태극기 같은 걸로는 안 돼요. 아리랑을 아무리 불러줘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원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살아있는 네, 사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한강 씨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뭐가 그들의 원혼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특별한 존재. 그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는 환자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가만히를 가슴에 덮고 누운 그는 누구보다도 청결했어. 시체들이 누워있는 장면을 봐요. 쌓여있는 거죠. 네, 숲에 막 쌓여있어요. 근데 그 쌓여있는 시체들의 장면을 보면서 막 계속 실려오는데 그 중에 한 시체가 유난히 깨끗한 시체. 환자복을 입은. 아마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간호를 받다가 심각해져가지고 죽게 된 환자겠죠. 그게 아주 깨끗한 몸으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정대는. 그의 몸을 누군가 씻어주었기 때문에, 환부를 꿰매주었기 때문에, 또 약을 발라주었기 때문에, 태극기를 덮어준 것도 아니고 아리랑을 불러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추도식을 해준 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 몸을 씻어주었고 꿰매주었고 약 발라주었어. 근데 그것만으로도 정대는 그 환자를 특별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그 원혼을 달랠 수 있을까? 그의 머리에 친친 둘러진 붕대가 어둠 속에 하얗게 빛났어. 똑같은 죽은 몸인데 누군가의 손길이 남아있는 그 몸이 한없이 고귀해 보여서 나는 이상한 슬픔과 질투를 느꼈어. 무엇이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수 있나요? 죽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누군가의 손길. 그래서 동호는 그 손을 잡아주지 못했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안타까운 거고, 정대 또한 뭘 바라고 있어? 누군가의 손길. 그건 누구예요? 누나이자 동호죠. 친구. 나를 알아주는 사람. 네. 바로 그걸 의미한 거예요. 그냥 원혼은 뭐 때문에 원혼이 돼요? 억울한 죽음이 원혼을 만들 수 있어요. 분노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원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건 추도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인. 애국가나 명예로운 죽음 같은 것들이 그들의 원혼을 풀어줄 수 있는가? 위로할 수 있는가? 살아남은 자들의 분노를 희석시켜줄 수 있는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의 손길. 따뜻한 위로. 네. 한강 씨는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그걸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광주에 살아남은 사람들 지금도 있잖아요. 이 살아남은 사람들 혹은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마음에는 원혼처럼 분노가 계속 차오르잖아요. 5.18만 되면 느끼잖아요. 그 사람들의 눈에 지속적으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건 뭘까? 님의 뭐였죠? 그게? 님의 행진. 그걸 부른다? 아니면 애국가를 부른다? 아리랑을 부른다? 거대한 추도식을 열어준다? 정치인들이 대통령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거대한 축제를 열어준다? 그런 게 아니죠. 한강 씨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물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게 형식적인. 근데 그건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한 얘기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일종의 형식이라는 거죠. 죽은 사람들에게는, 억울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뭐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의 손길이 남아있는 그 몸. 그걸로 주변의 모든 원혼들이 질투를 느껴. 슬픔과 질투. 나는 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지?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해주지 않지? 몸들의 높은 탑 아래 짐승처럼 끼어있는 내 몸이 부끄럽고 증오스러웠어. 이게 바로 원혼이죠. 수습을 해줘야 돼.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정대의 영혼은. 그래, 그 순간부터 내 몸을 증오하게 된 거야.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고깃덩어리처럼 던져지고 쌓아올려진 우리들의 몸을 햇빛 속에 악취를 뿜으며 썩어간 더러운 얼굴들을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지. 이거죠. 그게 바로 그 누나들이 닦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적어도 그렇게 해서 온 시신들은 깨끗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신들은 어떤 시신들이에요? 처음에 죽었을 때 트럭에 군인들이 막 실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못 보게 숲에다가 덩굴숲 안에다가 갖다가 그냥 쌓아놓은 거야. 네, 나중에 다 태워버리려고. 네, 잊혀진 거죠. 그래서 그 상무관 안에 관이 있으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혹시 연락이 안 되는 내 자식이 죽지 않았는가, 내 가족이 죽지 않았는가 해서 계속 찾아와서 계속 살펴요. 얼굴을 살피고
동호는 그걸 이름으로 특징으로 남겨서 그 진수 형이 그 도청 앞에 문에다가 붙여 게시판에다 붙여놔요. 인상착의를. 못 찾은 거야. 네. 그리고 그걸 못 찾으니까 한강 씨는 물론 이게 환상적이긴 하지만 한강 씨 입장에서는 죽은 시신들은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 그게 그냥 날 태극기로 덮어주는 애국가를 불러주는 촛불을 켜주는 그런 손길이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냥 캄캄한 이 덤불 속에 누나는 기억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나는 언제나처럼 나에게서 멀리 이불을 펴고두었다가 가만가만 무릎으로 나에게 다가왔지. 사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대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누나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정대에게 남아있는 누나의 기억은 이런 것들이에요. 누나는 언제나처럼 나에게 멀리 이불을 펴고 누웠다가 가만가만 무릎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지. 잠든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나는 정말로 눈을 꼭 감았지. 누나가 내 이마를 한번, 뺨을 한번 쓰다듬곤 이부자리로 돌아갔어. 좀 전에 들렸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다시 들렸어. 한숨처럼 낮게 한번, 잠시 뒤 소리내어 한번. 그러니까 정대에게 남아있는 누나는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 이 세상에서. 또 한편으로는 나한테 가장 무섭게 대하는 사람이죠. 근데 누나가 정대를 그렇게 무섭게 대한 이유는 뭐예요? 나는 공부 안 해도 되는데 너는 공부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 놀지 말고 까불지 말고 학교 다녀.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는 거야. 나는 그걸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니까 공부를 포기하고. 나중에 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정미 누나가 이 동호를 찾아와. 그래서 고등학교 책 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좀, 1학년 책 좀 나한테 달라. 왜냐면 내가 이제부터 야학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도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미 누나도 굉장히 공부하고 싶었던 사람이야. 나도 남들처럼 떳떳하게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캠퍼스에서 뭐 이런 생활을 꿈꿨는데 그런 풋풋한 소녀인데 정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대는 그 희생에 반하고 싶지 않아. 근데 자기는 항상 거기에 못 미치지. 그러니까 누나가 항상 무서운 거야. 누나를 실망시킬까 봐. 그래서 누나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는 장면이 있어요. 뭐예요? 지우개털이. 누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창 시절의 기억 중에 하나가 교생 선생님과의 기억인데 그 교생 선생님한테 이 지우개털이로 맞았다는 거야, 머리를. 근데 그 기억이 너무 재미있게 남아있대. 유일한 기억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해서 정대가 누나한테 해줄 게 없잖아요. 자기는 맨날 받기만 하니까. 그래서 동호가 주번으로 칠판을 지우고 있는데 슬쩍 그 칠판 지우개 하나를 챙겨 넣어. 누나한테 갖다 주려고. 누나가 그걸 보고 뺨을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 다음에 낮게 한번 잠시 뒤 소리 내서 한 번 더 웃어줘요. 넌 이런 놈이구나. 내 동생이지만 나를 좋아하는구나. 서로 간에 남매의 끈끈한 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캄캄한 이 덤불숲에서, 그런데 난 지금 뭐하고 있는가? 캄캄한 이 덤불숲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기억이 바로 그거였어. 내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건 뭐예요? 누나에 대한 추억이죠. 내가 아직 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밤의 모든 것. 잠든 누나로부터 희미하게 날아오는 로션과 파스 냄새. 우리 방 앞으로 끝없이 솟아오르는 커다란 접시꽃들. 누나가 2번 쓰다듬어준 내 얼굴. 누나가 사랑한 내 눈 감은 얼굴. 더 많은 기억이 필요했어. 더 빨리 끊어지지 않게 기억을 이어가야 했어. 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죽을 때 그 사람의 죽음, 이별이잖아요. 죽음도. 저 그거 생각했는데 저 네. 그거 듣고 그렇죠. 마음이 죽을 때 그 이별이잖아요. 죽음도 이별이에요. 내 몸과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 모든 것과의 이별이죠.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그 이별을 다 할 수 있는가?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갈 수 있는가?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이별에 대한 위로는, 아쉬움에 대한 위로는 뭘까? 원혼들은 손길을 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억울하게 죽지는 않을 거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억울하게 죽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죽을 때 남아있을 무언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결국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기억이죠. 뭐 아쉽고 슬프고 분노가 차오르는 기억 같은 게 아니라 결국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기억은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이에요.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내가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예술가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최대한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살면 그게 우리가 죽을 때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 국립박물관에 가서 봤던 그 아름다운 광경들은 천년을 만든 그걸 만든 그 건축가죠. 이 건축가가 스스로도 이 아름다운 건축은 1000년 동안 사람들이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1000년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아름다움일 테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신감이 들어가 있어.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해서 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만들었는가. 그러면 그걸 적어도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은 유지해 주겠지. 그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밑에다가 타임 캡슐을 묻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걸 기억해 주기만 하면 그걸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은 그 작가도 위로가 되는 것이고, 한강 씨도 우리가 이 책을 기억해 주기만 한다면 한강 씨의 죽음도 위로가 될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았다는 것. 우리는 또한 이걸 듣고 죽는 그 순간에 적어도 그 아슬한 정대의 미련만큼은 나한테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정미 누나의 그 따뜻한 미소가 나한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눈 감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위로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위로, 이별에 대한 위로, 원한에 대한 위로죠. 그 영화가 있었죠. 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이 뭐 19년, 29년인가? 라는 영화였는데 아마 그게 원래 만화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가상적으로 전두환을 그 암살하는, 실제 암살에 성공하는 뭐 그 내용을 다룬 영화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분노가 너무 차오르니까 광주 사람들은 그 광주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든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서 복수하고 싶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타지 소설 같은 거지만 실제 그 전두환이 방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아주 정교한 계획을 작전을 짜서 아주 멀리에서 스나이퍼가 총을 쏴서 전두환을 암살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살아남은 자들에게 위로가 돼요. 그런 이야기는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후련함 같은 위로가 되죠. 네, 죽을 때. 아, 전두환 물론 고인 되셨지만 어쨌든 죽을 때. 그런데 죽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게. 죽은 사람들은 모르죠. 아예. 죽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남은 자의 손길. 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손길이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한강 씨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전두환 뭐야 인형처럼 만들어 놓고 네, 때리기도 하고. 네. 때리는 거 보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것 네. 자체도 살아있는 사람도 좀 약간 후련함. 그렇죠. 나도 가서 한번 때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후련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5.18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때릴 사람은 너무 많아. 그렇죠? 때려보고 싶어. 그러니까 때릴 사람은 너무 많아요. 언제 히틀러도 만지고 때려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때리라고 합니다. 프랑코도 때려보고 싶죠. 무솔리니도 때려보고 싶잖아요. 중국에서는 트럼프
네, 근데 네, 맞아요. 수건 아니 뭐지 변기 이렇게 청소하는 거 트럼프 머리에다가 트럼프 머리하고 변기 청소하는 거를 만드는데 기나게 팔리나.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구나. 한영 씨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은 막 태극기를 덮어주는 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애국가를 불러주고 아리랑을 불러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돼요. 내 죽은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적어도 헛된 죽음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살아남은 자에게는 그게 위로가 돼. 근데 그게 혼에게 만약에 죽은 자가 있다면 바라본다면 그게 혼에게 위로가 될까? 그 관점에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가만히 근데-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 혼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혼은 뭘 바라요? 그런 뭐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형식들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애국가를 얼마나 듣겠어요? 국적이 있어야 죽은 다음에? 그런 것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따뜻한 위로. 그렇죠. 결국엔 위로가 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할 텐데 그건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길 원하는 거죠. 그럼 뭐 또 어떻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네. 무엇이 과연 손을 잡아준다는 이야기일까? 왜냐면 죽은 자들은 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일까? 그거는 우리의 몫이야.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몫이란 말이에요. 한강 씨도 그런 뭐가 손을 잡아주는 걸까?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이들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 죽은 자들에게 위로해줄 수 있는 것, 산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 그걸 얘기해주고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캄캄한 이 덤불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기억이 바로 그거였어. 누나에 대한 기억, 아름다움, 누나에 대한 사랑, 누나가 한번 해줬던 따뜻한 쓰다듬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남아있다고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대는 더 많은 기억이 필요해. 누나하고 조금 더 많은 기억, 동우하고 좀 더 많은 기억, 부모님과 혹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과의 더 많은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아까 그 분노 어린, 원한 어린 생각으로부터는 좀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왜냐하면 자꾸 원한으로 가니까 누가 날 죽였지? 왜 죽였지? 이런 생각으로 가니까 더 빨리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 내 기억이 더 빨리 끊어지지 않게 좋은 기억들만 이어가야 했어. 그게 한강 씨는 생각하면 한강 씨도 몰라요. 하지만 한강 씨는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죽은 이들이 그런 따뜻한 기억을 조금만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과 이별하기 좀 쉽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기억들 가서 얘기를 해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손길을 내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원한을 만들어줄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한강 씨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반전주의, 평화주의 같은 거죠. 한강 씨는 평화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아주 강한 신념 같은 게 있어요. 세상은 평화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노벨상 수상할 때도 뭐가 좋다고 축제를 하냐. 그렇지. 네, 지금 세상이 총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고기를 굽고 축제를 벌이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야. 그 정도로 평화주의자예요. 그럼 이 평화주의자 한강 씨의 생각에 전두환의 머리를 때리는 것, 전두환에게 침을 뱉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죽은 자들에 대한 위로가 될까? 그런 건 없어요. 죽은 자들 그렇죠.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산사자들은 그게 후련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망이 돼. 그걸 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살아있는 누군가에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령 요즘에 나오는 뭐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이죠. 그것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원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한이 한강 씨의 문학적 표현에 따른다면 시신을 떠나지 못하고 그 주변을 맴도는 거죠. 네. 원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혼이 되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 좋은 기억이 많이. 그렇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주 짧은 장이에요. 이게 한 3-4장뿐이 안 돼요. 이 장에. 그런데 이 장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화주의에 대한 철학을 넣어놨어요. 어떻게 해야 세상은 좀 더 평화로워질 수 그러니까 있는가. 저 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살아가면서 그렇죠. 따뜻한 손길이 정말 예,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맞아요. 이 책을 우리들의 예, 그거야. 이 책을 읽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5.18 겪지도 않은 아니, 우리가 그걸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이 책을 읽는데 5.18에 대한 분노를 떠올리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게 한강 씨가 원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네. 죽은 자가 산자를 돕는다. 네, 그렇죠. 맞아,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끝. 하지만 그 밤이 왔어요. 그들 중 하나가 트럭으로 돌아가 두 손에 커다란 석유통을 들고 천천히 걸어왔어. 허리와 어깨에 팔로 플라스틱 통들의 무게를 버티며 비틀거리며 우리들의 몸을 향해 왔어. 이제 끝이구나. 내 몸을 태운다. 불살라버리는 거죠. 흔적을 없애버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했어. 수많은 그림자들이 가냘프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화닥이며 내 그림자에 서로의 그림자에 스며들어 손길. 수많은 원혼들이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혼들이 이제 떠나야 돼. 그런데 떠날 때 적어도 분노를 가지고 떠나고 싶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화닥이면서 아주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가냘프게 움직이면서 서로를 감싸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죠. 네. 서로의 그림자들에 스며들고 그게 바로 손길이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던 군인들 2사람이 걸어나가 석유통을 받아들었어. 침착하게 뚜껑을 열고 몸들의 탑 위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 우리들의 몸 모두에게 고르게 공평하게 통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다 털어서 뿌린 다음 그들은 뒤로 물렀어. 마른 덤불에 불을 붙여 힘껏 던졌지. 우리들의 몸에 달라붙어 썩어가던 피 묻은 옷들이 가장 먼저 타서 재가 되었고 다음으로는 머리카락과 잔털들이 살갗이 근육이 내장이 타들어갔어. 그때 세상은 대낮처럼 밝아졌지. 어떻게 보면 이 끝은 그래서 뭐랄까요? 좀 약간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장면이 뭔가 초월적이긴 하지만 뭐 이런 장면 이런 현실은 아니니까 뭔가 초월적이긴 하지만 써 있는 표현들이 뭔가 아주 악랄한 탑을 세워놨다가 그 탑을 무너뜨리는 듯한 그것들이 다 무너지는 듯한 표현으로 이 심상을 전개했어요. 위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아래로 다 내려와서 마치 대지에 모든 게 흡수돼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만 남아? 밝은 빛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한이라는 것, 몸이라는 것 다 부질없다라는 어떤 동양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어차피 인생은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서로의 손길이죠. 근데 어떤 손길이어야 돼?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리고 상대방이 다칠까봐 아주 가냘프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바로 그 손길이 어떻게 보면 이 악랄한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이 악랄함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문학적 상상력이 아주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아주 초월적이다라고까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로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 한강 씨는 세상에 없는 걸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없는 거니까 평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 평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초월적인 방법 같은 것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검은 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덤불숲 사이사이로 물러나 서로의 그림자를 스치고 기대며 어루만지던 우리들. 손길이죠. 위로의 손길이에요.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신들끼리라도 서로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몸에서 뭉클뭉클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 바로 그게 그 더러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치치죠. 검은 연기를 타고 단숨에 허공으로 올라갔다. 우리들의 몸은 계속 불꽃을 뿜으며 타들어갔어. 장기들이 끓으며 오그라들었어. 간헐적으로 씩씩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는 우리들의 썩은 몸에 내쉬는 숨 같았어. 그래서 검은 숨이죠. 뼈가 드러난 몸들의 혼은 어느샌가 멀어져 더 이상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제 마침내 자유였어. 이 자유는 그러면 뭐로부터의 자유예요? 육체로부터의 자유예요? 사실 육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고깃덩어리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혼은 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흰 같은 네. 인간의 순결함이죠. 이제 드디어 우리는 더러운 분노와 원한이 가득 찬 우리의 세속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누가 얘기한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과 비슷하죠. 독배를 마시면서 나는 이 몸이 마치 짐이라고 생각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신의 세계로 갈 수 없는 거야. 육체가 너무 무겁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육체는 항상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지 라고 플라톤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어떻게든 육체를 벗고 빨리 맑은 영혼으로 신의 세계에 가야 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죽으면 그 몸이 말 그대로 신의 세계로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깨끗한 영혼이 되지 못한다는 거야. 자살이라든가 이런 걸로 죽게 되면.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죽는 것, 바로 지금 나에게 내려진 판결에 따른 죽음.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사형 선고를 내린 건 저스티스, 정의잖아요. 당시에 그게 옳든 그르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법은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에 따라서 내려진 판결에 독약을 마시면 그건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죽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정의로운 죽음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자기 몸을 벗어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선생님 빨리 도망치세요. 다 매수를 해놨습니다. 간수들까지 다 돈을 먹여놨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섬으로 잠깐 피신하셨다가 조용해지면 돌아옵시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마시는 거죠. 그 책이, 그 내용이 그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장에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그 플라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마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 한강 씨도 물론 채식주의자에 보면 이 피, 그다음에 육체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정신, 순결한 정신을 방해한다고 봐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긍정적인 생각들은 실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한강 씨가 그 채식주의자에서 영혜가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결심했던 계기가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일부러 어거지로 먹이는 거. 꿈 때문이었어요. 꿈 때문이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일어나서 남편이 나왔는데 남편의 눈으로 봤을 때 영혜가 냉장고를 열고 그 고기들을 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그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 네. 근데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남편한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설명해 주는 장면에 바로 자기 꿈 얘기를 해. 자기가 어렸을 때 개 잡는 꿈. 네. 동네에서 개를 잡는 꿈을 꿔요. 근데 그 개를 막 두드려 패면서 잡는 마대의 자리에 넣고 그 장면을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그런 꿈, 그러니까 그런 장면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된 거잖아요. 육체, 왜 개고기를 왜 먹어요? 육체가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에 좋으라고. 그래서 뭐 오랫동안 수술하고 나면
개고기 먹는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을 위해서 육식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피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주 깊게 이 자기 한강 씨 같은 사람에게 각인이 되면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늘로 솟구치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알 수 없죠. 죽기 전에는. 뼈가 드러난 몸들의 후는 어느샌가 멀어져 더 이상 아른거리는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침내 자유였어. 이건 가치관이에요. 동의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린 어디든 갈 수 있었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 나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이 정대라면 몸을 다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 데로나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집으로? 고향? 보고 싶은 따뜻한 강아지한테 갈 거야. 우주 저편? 저편에 있는 우주 끝? 여름에 죽었으면 만나러 갈 쉬어간다는 거예요. 거. 정대는 뭐라고 얘기해요? 누나한테. 누나한테. 네. 누나한테 가자. 또 나를 죽인 그들에게 가자. 그리고 너 동우 친구에게 가자. 중력이 돼 있긴 하지만 누나한테 가는 게 먼저였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인 자들에게 가는 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로는 친구에게 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근데 좀 애매하지 않아요? 육체에서 벗어났으니까 그 한강 씨의 논리대로라면 육체에서 벗어났으니까 원하는 이제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나를 죽인 그들에게 가자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원한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남아 있겠죠. 어떻게 그렇겠어. 한강 씨는 뭘 얘기하고 싶었어요? 용서? 그렇죠. 용서. 네. 묻고 싶은 거죠. 왜 왜 나를 죽였냐, 죽였어요? 왜 죽였냐.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미 자유로워졌으니까 당신을 용서한다. 용서하고 싶어. 그래서 결국 누나, 나를 죽인 그들, 너 다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동우가 자기에게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정대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대가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거. 그렇죠. 그죠?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육체는. 그러니까 더 이상 원한도 필요 없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누나나 너는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 네. 근데 뭐까지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나를 죽이는 근데 이건 어렵죠. 성인군자가 되지 않는 한 어렵지. 어렵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뭐예요? 고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한 세상에 뭐가 없어? 평화가 없어. 평화가 없지. 평화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용서해주면 자꾸 나를 무시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느끼는 거죠.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한강 씨가 평화주의자인 한강 씨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평화인가? 여기에서는 네. 그렇고. 이건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승화시킨 거지 현실을 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화시킨 거예요. 언니 승화. 왜 이래? 네, 아름답게 기본적인. 어떻게 해야 세상은 아름답게 될 수 있는가? 네, 용서해야 돼요. 동호의 죽음에 대한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정대가 찾아간 건 너죠. 마지막으로 찾아간 건. 너는 뭐 하고 있어? 동호는 뭐 하고 있어요? 죽었죠. 네, 죽고 있어요. 죽었어.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때 너는 죽었어. 네. 그게 어디인지 모르면서 내가 죽은 순간만은 나는 느꼈어요. 빛이 없는 허공으로 번지며 나는 더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캄캄했어. 도시의 어느 방향으로도 어느 구역, 어느 집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 그날 저녁 계엄군이 온 거예요. 전북도청에. 그리고 전북도청에는 전남도청에는 사람들이 이 총을 들고 마지막 항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주 적은 인원이었어요. 그 인원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집들이 예, 불을 껐다는 얘기는 뭐예요? 숨었다는 소리. 모른 채 했다는 얘기죠. 모르겠다고. 모른 채 했다. 네,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원혼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애국가를 불러주고 아리랑을 불러주고 5.18 행사를 크게 열어주고 대통령이 와서 머리를 숙여주고 그런 걸로 돼요? 근데 산자들을 위한 행위죠. 네, 그런 건. 그때 정작 필요했던 손길은 어느 집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요. 네. 정대가 목격한 거죠. 그건. 실제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실제 부분에 그랬다고 대해서. 하더라고요. 네, 실제. 네, 광주 네. 그때. 근데 이야기. 광주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광주 가서 그런 아니, 얘기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네. 광주에 그때 그 금남로에서 살았던 네, 맞아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11살 때였대요. 아니 근데 실제 그 장면이 그랬을 것 네. 같아. 불고 부르고 있었대요. 실제 그 장면이 헬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무서워서 그랬을 네. 것 같아. 무서워서. 헬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 그러니까 광주 전체를 헬기에서 내려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깜깜한. 네. 그러니까 전남도청 죽여져 있는 사람 전남도청 거기만 불이 켜져 있어. 가서 죽이는 네. 거니까. 집을 네. 거기 있는 사람만 죽인 거예요. 무서우니까 아유, 나도 무서우니까. 네. 나부터도 불고 그렇죠. 불고 네. 그 얘기예요. 네. 어느 집에도 응.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 안 했지. 그럼. 눈부신 불꽃들이 뿜어져 나오는 곳. 전남도청이죠. 눈부신 불꽃들이 뿜어져 나오는 곳은 멀리 있는 한 지점뿐이었어. 네. 바로 그 사진을 본 거예요. 그 사진을 묘사한 거죠. 연달아 쏘아 올려지는 조명탄 불빛들. 총을 쏘기 위해서. 아군을 식별해야 되니까. 번쩍이며 흩튀는 총신들의 불꽃. 나는 그걸 봤어. 그러니까 동호가 죽는 장면을 정대가 봤다라는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지. 아 근데 동호는 정대는 그쪽으로 가지 못해요. 그때 그곳으로 가야 했을까? 그래서 너를 말렸어야 했을까? 그곳으로 힘차게 날아갔다. 너를 방금 내 몸에서 뛰쳐나온 놀란 너를 내가 어루만져 줄 수 있었을까? 위로해 줄 수 있었을까? 놀란 너를 만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죠. 동호의 죽음을 목격하는 우리들도 왜냐하면 이 첫 장면이 동호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공유했었으니까 1장에서 2장으로 와서 이 장면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안 좋죠. 네. 그리고 그 마음이 좋지 않은 마음이 분노로 바뀌기도 해요. 근데 그 분노를 아주 소심하게 한강 씨는 어떻게 표현했냐? 어느 집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우리를 외면했잖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냥 고요하게 어느 집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가 되면 안 되니까. 살아남은 자들에게 분노가 가면 어차피 평화가 사라지잖아요. 5.18의 모든 의미는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 고통을 우리가 잊으려면 결국에는 그들을 용서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3장은 7개의 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또 좀 그렇죠.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